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1924년부터 1928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의 가장 아슬아슬했던 시기입니다. 이번 해설 시간을 통해서 여러 역사적 기록과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독일의 첫 민주주의가 어떻게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인 모순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아니, 어떻게 멀쩡히 잘 돌아가던 민주주의가 자기 무덤을 팔 적들을 스스로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소위 황금의 20년대라고 불렸던 그 눈부신 번영의 한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조용히 독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는지 그 숨겨진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취약했던 최초의 민주주의입니다. 당시 독일의 첫 민주주의가 직면해야 했던 그 혼란스럽고 무거웠던 초기 상황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화국 초기는 그야말로 멘붕의 연속, 엄청난 압박의 시기였습니다. 진짜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이었죠. 1923년 1월 전쟁 배상금 문제 때문에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가 독일 산업의 심장부인 루르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립니다. 정부가 이에 맞서서 파업을 지원하다 보니 국가 재정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결국 10월에는 그 유명한 초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습니다. 술에 지폐를 산더미처럼 싣고 가야 겨우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었던 끔찍한 시절이었죠. 바로 이 혼란을 틈타서 11월에 아돌프 히틀러가 뮌헨에서 쿠데타를 시도하지만 경찰 총격에 막혀서 참담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어이없고 치명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쿠데타의 주범인 히틀러가 고작 1년 남짓 감옥에 있다가 1924년 12월에 모범수라는 이유로 조기 가석방되어 훌쩍 풀려났다는 겁니다. 다음은 기만적인 경제 회복입니다. 방금 본 그런 재앙 수준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중반은 꽤나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이건 철저히 기만적인 회복이었어요. 430억. 여러분, 이 엄청난 숫자에 주목해 보시죠. 단 4년 만에 독일의 국민소득은 당시 가치로 약 340억 유로에서 무려 430억 유로 상당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미국의 막대한 투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맨날 위기만 겪던 공화국이 마침내 숨통이 확 트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탄탄한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황금의 20년대, 이거 사실 아주 단편적인 신화에 불과했거든요. 검열이 사라진 베를린의 화려한 밤거리, 조세핀 베이커의 파격적인 무대, 진보적인 영화 메트로폴리스나 새로운 여성의 등장, 네, 다 좋았죠. 하지만 이 화려함의 이면에는 아주 씁쓸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독일 국민들, 특히 대도시 밖의 사람들에게 이런 축제는 완전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임금이나 사회보험도 한 푼 없는 무급 가족 종사자 신세였고 전통적인 권위주의 구조는 끄떡없었었죠. 화려한 겉모습 뒤로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고막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은연중에 엘리트 부유층이나 심지어 갱단 같은 범죄 집단의 묘한 동경심마저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치명적인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경제 붐이라는 이 살얼음판은 갑작스러운 정치적 공백이 생기면서 쩍쩍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프리드리시 에베르트. 이분은 노동자인 마구장의 출신이었는데 그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공화국을 하나로 묶어내는 아주 훌륭한 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익 세력이 끊임없이 국가 반역자라고 몰아세우는 중상모략 재판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1925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무려 77세의 1차 세계대전 육군 원수 출신 파울 폰 힌든부르크였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의 배신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는 거짓말, 즉 배후 중상설을 퍼뜨렸던 인물이죠. 한마디로 제국시대의 미화된 과거를 상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던 수호자에서 권위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인물로 리더십이 완전히 후퇴해버린 겁니다. 역사적인 1925년 대선 결과를 한번 볼까요?
힌덴부르크가 48.3%로 이겼는데 이거 진짜 아슬아슬한 승리였습니다. 재밌는 건 보수적인 카톨릭 성향이 강했던 바이에른 지역에서 몰아준 70만 표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진짜 치명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바로 공산당의 에른스트 텔만 후보가 독자 노선을 고집하면서 6.4%의 표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좌파 진영의 이 치명적인 분열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적대적인 보수 인물을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자리에 앉혀버린 셈이 됐습니다. 네 번째 파트, 농촌의 급진화입니다. 당시 정치인들이 도시의 화려함에 취해서 완전히 놓치고 있던 거대한 사각지대가 있었으니 바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30%. 여러분 이 숫자를 잊지 마세요.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사람들의 무려 30%가 농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은 대도시 중심의 경제 호황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고 느꼈고 이들의 쌓여가는 분노는 공화국의 근간을 밑바닥부터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농민들의 현실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농업 보호관세가 없어지니까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밀려 들어왔고 가격은 당연히 폭락했죠. 농민들은 막대한 세금빚에 짓눌려서 평생 일군 가족 농장이나 가축들을 눈앞에서 강제 경매로 빼앗겨야 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수십만 명이 고향을 버리고 공장 매연이 가득한 도시로 떠났죠. 근데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정부는 돈 많고 힘 있는 동프로이센의 귀족 대지주들에게만 막대한 구제금융을 쏟아붓고 평범한 농민들은 그냥 나 몰라라 방치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같은 지역에서는 절망에 빠진 농민들이 아주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농촌민 대중운동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극우 세력이 파고들기 너무나도 완벽한 온상이 만들어진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선전 기계의 구축, 극우 세력, 특히 히틀러의 나치당이 이런 사회적 균열을 어떻게 교묘하게 파고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3% 미만 믿겨지시나요? 재건된 나치당이 1928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받은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민주주의 지도자들 눈에는 이들이 대중의 지지도 못 받는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우스꽝스러운 변두리 세력층으로만 보였던 거죠. 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히틀러 그리고 그가 베를린 관구장으로 꽂아 넣은 요세프 괴벨스는 아주 치밀하게 판을 다시 짰습니다. 먼저 모모하게 총 들고 싸우는 쿠데타는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대신 당내에 자신의 말이 곧 법인 절대적인 총통 원리를 세워서 내부 결속을 꽉 다졌죠.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입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 이걸 오히려 체제를 무너뜨리는 선전선동에 철저하게 악용한 겁니다. 합법에 탈에 쓰고 당당하게 파고든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계산된 도발을 통해 도시의 거리들을 하나씩 물리적인 폭력으로 장악해 나갑니다. 여기서 나치당의 교묘한 언어 전술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국민, 즉 민족 공동체라는 개념을 무기화했다는 겁니다. 이 애매모호한 단어는 아까 봤던 그 분노하고 소외된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다 같은 하나야 라는 소속감을 주기에 완벽한 포장지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단어 속에는 타협이란 1도 없는 극단적인 반유대주의가 또아리를 풀고 있었죠. 겉으로는 평등하게 뭉치자고 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한 혐오와 배제 그리고 폭력을 핵심 정체성으로 떡하니 심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진짜 본심을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소름 돋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한 말인데요. 거리를 정복할 수 있는 자가 언젠가 국가도 정복할 수 있다. 괴벨스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돌격대원들을 쫙 풀어서 굳이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로 시가행진을 시켰습니다. 대놓고 거리를 공포로 지배해서 결국엔 나라 전체의 권력을 통째로 먹어버리겠다는 아주 노골적이고 치밀한 계획이었죠. 자,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적들이 바로 그 민주주의의 자유 자체를 무기로 삼아서 공격해 올 때 열린 사회는 과연 스스로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이 씁쓸한 기록은 엘리트들의 안일한 태도, 뿌리 깊은 불평등, 그리고 철저히 소외됐던 사람들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어떻게 독재라는 파국으로 이어졌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께도 깊은 여운과 통찰을 안겨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